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대무역법의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대무역법하고 이제 관세법은 국제무역사의 1교시, 그것도 1교시 중에서도 이제 맨 첫 번째 치르게 되는 시험이 바로 대무역법이 되겠는데, 보통 이 국제무역사를 대비해서 시험 공부를 하신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대무역법과 관세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무역사에서 치르는 이러한 시험의 이제 비중을 보면, 문제 출제의 빈도수를 보게 되면은, 협회에서 게시된 그 공고문에 의하면은 이것이 이제 5문항으로 되어 있죠. 대무역법이 5문항 이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대하게 되면 이것이 보통 많게는 13개, 작으면 한 8개 정도가 이렇게 출제가 되죠. 그래서 8개에서 13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또 대무역법 이것이 또 관세법하고 또 복합적으로 어울려서 출제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전체적 비중으로 보게 되면 한 15문제 정도가 이렇게 전체 그 1교시 50문항 중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율을 볼 수 있는데, 상당히 많은 이제 빈도수를 차지하게 되고, 빈도수를 차지하게 되지만, 또 상당히 또 이해하기가 이제 어렵고, 그런 것이 대무역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무역법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잠깐 이제 살펴보면, 보통 이제 관세법이나 이제 대무역법에서 나오는 것들은 뭡니까? 끝에 이 법이라는 것이 붙어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법에서 정하는 그러한 법률 조항들은, 많은, 대다수의 보편적인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어휘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 접해보는 그러한 단어도 한국말이지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이해만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선행되면 의외로 상당히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바로 1교시 무역기본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무역법이든 관세법이든 이것을 우리가 이제 효과적으로 시험에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시험에 패스할 수 있는 그러한 학습법을 잠깐 이제 개괄적으로 이제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한 법이라는 것은 첫째, 어떻습니까? 어떤 법률 조항이 이렇게 딱 나오게 되면은 그 법률 조항에 적용되는 것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그래서 대무역법이든 관세법이든 어떤 하나의 법률에 이 물건도 적용되고 저 물건도 다르게 적용되고 이런 세부사항들을 모든 그런 물품들을 세부적으로 적용하는 것들을 나열을 하게 되면은 그 분량도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큰 조목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죠. 그래서 세부적인 것들은 그 포괄적인 부분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하나의 줄 또는 몇 가지의 정의로서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포함되는 의미, 그리고 거기서 조문에서 의미하고 있는 그러한 어휘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전반적인 대무역법과 관세법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먼저 선행적으로 그러한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한 30% 정도는 선행이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그 다음에 외워야 할 것은 무조건 외워주자. 외우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를 요구하는 게 30%, 그 다음에 암기를 요구하는 게 한 70%가 됩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는 이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이해의 30%가 선행되지 않으면은 이 70%에 갈 수가 없죠. 간다 하더라도 이 강의를 듣지 않고 혼자 독학하시는 분이 많이 있겠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어떤 합격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확실성을 이제 가질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이러한 용어, 그죠? 용어와 용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시험에 출제가 될 때도 이러한 용어나 용례에 대해서 어떤 사례를 삽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는 그러한 것을 묻는 문제가 이제 허다하게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용어 용례를 잘 숙지를 하시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외울 것은 완전하게 외워두자. 그렇게 되면 완전한 그런 학습법이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대무역법이나 관세법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굉장히 이제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이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치 소설책을 읽는다 하는 그런 기분으로 그냥 가볍게 숙독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거칠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엔 정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세 번째 정독을 하시고 그렇게 되면은 안개처럼 뿌옇게 어떤 그 큰 고리가 하나 형성이 되죠. 대체적으로 무역이란 이런 것이고 대무역법과 관세법은 이러한 카테고리로 흘러가는구나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정리가 됩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바로 그렇게 뿌옇게 정리가 되는 그 가운데에서 그때 바로 기출문제를 대함으로써 많은 문제를 대해서 그것을 좀 더 압축시키고 나의 것으로 계속 만드는 그러한 작업을 시험이 임박하는 그날까지 계속 반복해 주시면은 의외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학습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무법이나 관세법 같은 경우는 세부 조항이 조금 삭제가 되거나 또는 변경되거나 또는 다른 조항이 또 이제 포함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만약에 2005년도 뭐 11월 달에 어떤 시험을 치른다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시험 기간 중간에 뭐 6월 달이나 7월 달에 이렇게 법령이 개정되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11월 달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런 이제 우려가 생길 수가 있는데, 14회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11월 달에 치르는데 9월 달에 개정된 그런 관세법이 나와가지고 시험생들로부터 상당히 그 거친 항의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협회 내부에서는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해당 연도에 당해년도에 개정되거나 변경된 그러한 사항은 해당 연도의 시험에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출제위원들에게도 이제 공고를 하고 그러한 방침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숙지를 해두시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대비하는 방법은 특히 관세법 부분에 아주 그 세부적인 그러한 조항들은 여러분들이 그 항상 최신의 문제, 만약에 뭐 16회를 치신다 그러면 15회, 14회 이렇게 해가지고 최신의 문제에서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이 기간에도 어쩌면 한두 개쯤은 이제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주시고 시험에 바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중대 사항이 이제 변경되거나 보충되거나 삭제됐을 경우에는 제가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즉각 그러한 사실을 공고를 해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큰 테두리의 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있어봐야 뭐 한두 문제 정도 그것이 이제 출제가 되니까 또 그런 것이 또 너무 또 예민하게 또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무역법하고 이제 관세법 중에서 이제 대무역법의 첫 시간이 되겠는데, 자, 그러면 우리 대무역법은 무엇이고 또 대무역법은 어떠한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법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험을 준비할 때는 어떤 그 단원이 딱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규정하는 내용이 나온다, 즉 정의가 나온다. 그러면 그 정의만큼은 항상 암기할 정도로 반드시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대무역법이라는 것은 그 자유무역화, 무역의 자유화, 그리고 이제 무역진흥을 위해서 제정된 법인데, 우리나라의 그 무역을 자유화시키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무역에 관한 기본법이자 일반법이다. 이렇게 되는데, 대무역법의 성격입니다. 기본법이자 일반법이다. 기본법이라는 것은 바로 통칭해서 수출이든 수입이든 그러한 물물 교환 행위에 있어서 그러한 모든 법령은 바로 대무역법에서 총괄적으로 그것을 기준하고 그것을 따라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기본법이 되는 것이고, 일반법은 그것이 일반적으로 세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법이라는 것은 총괄하는 것이니까 또 일반법에 또 깊이 들어가면 또 특별법이라는 것이 있겠죠. 그러면 일반법과 특별법이 서로 상충할 때는 그때는 이제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거해서 그때는 이제 특별법이 먼저 적용이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세세하게 또 차근차근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대무역에 관한 일반법규는 대무역법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국과 어떤 거래를 할 때 그것을 적용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법규는 바로 이 대무역법이다. 그리고 바로 진흥법, 무역의 진흥법의 이제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의 이제 3대 기본법은 대무역법, 그 다음에 외국환거래법, 그리고 관세법 이렇게 해서 그것은 이제 무역 3법이라고 그러고 대무역법의 최고 수장 관리기관은 바로 산자부 장관, 산업자원부 장관이 된다는 거 이거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럼 대무역법을 이제 제정하게 된 그러한 목적은 무엇이냐? 그래서 먼저 개념을 보시면 이 법은 대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이제 대무역법 제1조인데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에 바로 과거에는 수출을 진흥하고 그죠? 수입을 조정한다. 이런 문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이제 수출은 진흥을 하고 그 다음에 수입은 조정을 한다. 이렇게 과거에 대무역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호무역적인 그러한 이제 성격이 강했는데 바로 이것은 무엇이죠? 수출은 올리고 수출은 굉장히 많이 하고 남의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것은 이제 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뭐죠? 일정한 이제 제한을 가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이것은 우리는 수출 많이 하고 우리 물건 많이 팔고 남의 물건은 수입하는 것을 적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과거에 이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현재는 바로 수출과 수입을 이제 동등하게 취급함으로써 무역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진행시키기 위한 그러한 자유무역적인 성격이 농후한 성격을 갖고 있는 거 이것이 대무역법인데 그 전에는 그 옛날에는 그 우리나라가 아주 개발도상국가고 아주 그 저개발 국가일 때는 그 외화를 많이 이제 들여와 가지고 또 수출을 많이 해서 외화를 많이 벌게 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국토의 그 국가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상당히 그 중요한 얘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이제 외화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뭐 양담배라든지 기타 뭐 외국산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제한을 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수입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그 보호무역적인 성격이 이제 강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경제 교육 규모가 상당히 커짐으로써 이러한 것이 이제 통상 마찰을 불러오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교육 규모는 12입니다. 이것이 2005년 1월 2일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 전 세계 무역 교역량입니다. 무역 교역량이 12위에 12위. 이건 굉장한 수치죠. 물론 1위는 이제 미국이지만 12위인데 여기에는 그 실질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거의 한 9위에 육박하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싱가포르나 그 홍콩 같은 경우는 일반 그 제조 무역보다는 그 중개 무역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또 그것이 실제 교육 규모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것에서 중개 무역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세계 그 교육에서 거의 12위에 차지하는 아주 굉장히 그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로 이제 등장을 했죠. 또한 그렇게 이렇게 급속도로 이제 경제가 발전하면서 석유 소비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세계 거의 한 7위에 육박하는 그런 회사가 됐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못 살고 그럴 때는 해외에서 어떤 원조의 형태를 빌려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그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중진국으로 가기 위한 그런 기반을 닦아주기 위해서 외국의 원조로서 많이 성장을 했지만 그것이 어느 일정 단계에 올라서 이렇게 세계 교역에서 10위를 찾아받고 이렇게 성장을 했으니까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가 도와준 것을 도로 내놔라 하고 대가를 요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위상에 걸맞게 너희들도 무역 환경을 바꾸라 하는 그러한 그 대외적인 그 통상 압력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뭐 우리 상품만 계속 수출을 하고 저쪽에서는 수입을 막는다면 그쪽 국가에서 이제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하겠죠. 바로 그래서 그런 통상의 압력으로 인해서 대무역법이 사실은 이렇게 제정된 그런 가장 그 기본적인 배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수입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부존 자원이 상당히 그 빈약하단 말이에요. 뭐 석유가 나는 것도 아니고 뭐 광물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의 그 인력을 가지고 아주 숙련된 그 노동 인력을 가지고 원자재를 수입을 해와 가지고 그것을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하는 고부가가치를 노리는 부가가치를 노리는 그런 무역 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에 아울러서 또 고부가가치 그러한 수익을 올려서 국내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를 아주 극히 강하게 띠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고부가가치 상품을 이제 만들려면은 그것을 만들 어떤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수입해 오는 금액이 뭐 한 10만 원 수입해 왔다. 근데 그것을 가공을 해서 뭐 한 13만 원, 15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바로 5만 원 정도의 차익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수입을 못하게 만든다면 그나마도 볼 수가 없게 되잖아요.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렇게 해서 수입도 수출만큼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그죠? 기본적으로 이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일정한 정도의 수입량은 확보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뭐 가끔씩 한번 원자재 파동 같은 것이 일어나잖아요. 철강제라든지, 그죠? 또는 어떤 화학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원자재를 우리가 원활하게 수급의 균형을 못 맞춰가지고 수출할 때 브레이크가 걸린다든지 또는 원자재가 막 폭등을 해가지고 그것이 어떤 가격 책정에 있어서 상당한 그 악영향을 미치고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바로 이것도 수입도 어느 정도 균형 있게 들어와 주고 그래야지만이 수출도 원활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정적으로 수입을 바라보던 그러한 시각을 바꿔서 바로 수입도 수출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수출과 수입을 동등한 그런 가치를 부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족쇄, 즉 제한을 이제 풀게 됨으로써 이른바 수출입의 전면 자유화가 실시됐죠. 이게 이제 2000년 개정되었는데 수출입의 전면 자유화가 되었다. 그 자격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 전면 자유화가 됨으로써 이른바 이제 소호 시대가 개막이 된 것이죠. 그전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수출입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업자 등록만 필요하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또는 중소기업은 그 제한 없이 수출입 업무에 종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좀 이따가 좀 더 설명을 더 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면 대무역법은 어떠한 변천을 거쳐서 지금까지 정립이 되었는가 하는 시대적인 그러한 배경을 보면 처음에 초창기에는 무역법 시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년도 군정이 이제 종식되면서 그 다음에 자유가 아니고 자주무역의 그런 시대가 되었다. 자주무역이라는 것은 이제 누구의 외국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수출 업무를 이제 수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수입도 이제 제한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음대로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제 그런 시기를 거쳐서 무역거래법 시기로 이제 그 다음에 오게 됐는데 이 무역거래법 시기에는 처음에는 무역거래법은 처음에 무역관계법 그 다음에 수출조합법 그리고 그 다음에 산업설비촉진법 처음에 무역거래법 시기에는 바로 이러한 세 가지로 분류가 돼가지고 이걸 통칭해서 무역거래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1986년 대무역법 시기에 와서 이것이 전부 다 통합이 돼가지고 대무역법으로 이제 명칭이 이제 개칭이 되었죠. 그러니까 무역거래법 시기에는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이 여기에 있었는데 이것을 전부 다 뭉뚱그려서 하나의 법으로 일원화했다. 이것이 바로 이제 1986년도에 도래하기 시작한 대무역법 시기가 되겠습니다. 대무역법은 2003년까지 9차에 거친 개정을 거쳤고 마지막으로 거친 게 이제 2004년도 1월 1일 날 이제 개정됐으니까 실적으로는 10차가 되겠죠. 10차가 되겠고 그 다음에 무역업의 신고 제도가 2000년 1월 1일 폐지되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제 전면 자유화가 되게 되는데 전에는
수출이든 수입이든 그것을 수출 업무를 행하려면은 무역협회에 신고 필증을 교육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즉 무역업자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일정한 회비를 내고 처음에 한 30만 원 정도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 허가를 낼 때 그 돈을 납입을 하고 그리고 수출입 면허증을 이제 받아야지만이 그 수출입이 이제 가능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2000년 2월 1일 날 그런 것을 없앴죠. 없애고 대신 무역업 고유 등록번호만 부여받는 것으로 대체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일정한 요건이 완화가 됨으로써 이른바 다시 말해서 소호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 것이죠. 이 소호라는 게 뭐예요?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 그렇죠. 그래서 1인 무역 시대거든요. 1인 무역 시대. 그러니까 뭐 사업자 등록증만 교부를 받으면은 뭐 내가 왜 집에서 하던 집에서 뭐 팩스한들을 갖다 놓고 뭐 중개 업무를 하던 또는 뭐 종업원을 고용해서 회사를 차리던 산꼭대기에 내 사무실을 차리던 뭐 바다 옆에 차리던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자유무역 시대가 개방이 되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른바 1인 무역 시대가 활짝 핀 것이 바로 2000년 1월 1일에 개정된 그 대무역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1년도에 전자무역이 등장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전자무역은 뭐 사이버 무역, 뭐 인터넷 무역해서 다양한 명칭으로 이제 혼용되어 오다가 2001년도에 전자무역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일원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대외무역법으로 흡수함으로써 바로 이 전자무역도 활성화되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이제 말씀 중에 이제 빠진 것이 있는데 대무역법이든 관세법이든 이것에 붙어있는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령 규칙을 총괄하면 거의 한 50여 개에 이르는 굉장히 그 방대한 조항이죠. 그래서 또 시험을 대비해서 너무 그 시험의 범위를 벗어나는 다른 것으로 이렇게 영역을 이제 확장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물론 이제 어떤 연구라든지 학술 쪽을 겨냥을 해서 이런 학습을 하는 것은 권장할 만하지만, 시험을 위해서는 절대 이렇게 하게 되면 엄청난 시간 낭비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어떤 그 개괄적으로 세목별로 정리가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상당히 그 방해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렇게 범위를 넓히지 마시고 범위를 시험으로 좁히시고 바로 그 시험을 이제 좁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이 교재가 되겠는데, 이러한 그 시험의 범위 내에서만 하셔도 전부 다 한 90% 정도는 커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참고 자료로는 보시되 이렇게 영역을 확대시켜서 시험 범위 바깥으로는 나가지 말라는 거 아울러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전자무역이 등장을 하게 됨으로써 그 전에는 수출입에 해당되는 물품을 물품이라고 이렇게 교육의 대상은 물품이다 하고 이런 용어를 썼는데, 바로 2000년도에 전자무역이 도입됨으로써 물품 등이라는 이런 용어가 이제 등장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물품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이제 유체물, 눈으로 보이는 그런 거였지만 물품 등 함으로써 이것이 바로 전자적 무체물을 의미하는 그런 포괄적인 용어가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무역을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공인인증기관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한국 전자정보통신에서 KT넷이죠. KT넷 해가지고 이제 한국정보통신, 바로 이것이 지금 이것이 설립이 되었고, 원래 그 한국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이건 이제 무역협회의 그 산하기관이었죠. 무역협회 산하기관으로 있다가 대무역법의 전자무역이 이제 흡수됨으로써 그것이 업무 영역이 확장됨으로써 바로 이제 무역협회에서 독립을 해가지고 지금은 별도의 그런 법인단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무역에 대해서 또 나중에 이제 전자무역 시간이 되게 되면 또 세세하게 다루겠지만은,
일단 이제 전자무역법에서 전자무역의 한번 정의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전자무역이라 하면 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 등 정보 처리를 가진 장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그러한 거래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정보 처리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물품, 이런 전자적 무체물,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할 능력이 없는 그런 것도 일단 저장만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고, 그것을 연산작용을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물체, 바로 이제 컴퓨터를 의미하게 되겠죠. 바로 이러한 것에만 이런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래, 그것을 이제 전자무역이라고 하죠. 이것도 이제 나중에 전자무역 시간에, 그리고 또 틈틈이 제가 포괄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그 대무역법에서 이제 수출입에 대해서 거기서 또 아주 그 세분화해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디지털 콘텐츠의 무역 거래를 인정을 하였다. 전자무역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그래서 종전의 물품이라는 것을 바로 물품 등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전자적 무체물을 이것을 관세법에서는 이 전자적 무체물을 이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되죠. 관세법에서는 유체물만 바로 적용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과세를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이것이 이제 언젠가는 이 전자적 무체물이 과세의 이제 대상이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그 WTO, 세계 무역기구 WTO하고 OECD에서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전자적 무체물을 과세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인가, 이것이 아직까지 협의가 안 돼 있고 지금 현재 계속 지금 이제 그 논의 중이죠. 그것을 이제 과세를 하게 되면 또 상당한 어떤 과세 근거를 이제 마련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게 되고, 또 많은 또 통일된 그런 데 규칙도 필요하게 되니까 지금 상당히 그 논의가 한창 중이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현재까지는 이 전자적 무체물은 과세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나라 관세법만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전 세계 관세법에서도 역시 그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앞에서 이제 배우셨겠지만 그 인코텀스, 인코텀스의 그 13가지 거래 진행 조건에서도 바로 유체물만 다루고 있고, 이 전자적 무체물은 인코텀스에서는 그러한 다루는 규정이 없다는 거 또 참고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대무역법에 대한 특성을 보시게 되면은, 대무역법은 일단 무역에 관한 기본법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무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그 적용되어야 될 법은 바로 대무역법을 따르게 되고, 무역에 관한 일반법이며 타 법령에 대한 특별법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주로 외국환거래법, 그다음에 대무역법, 관세법,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국가가 무역 관리를 전반적으로 정책을 이제 관리하게 되죠. 그 외에 어떤 그 행정 관련 법률이 한 50가지 정도가 돼요. 여기서 이제 행정 관련 법률이라는 것은 뭐 마약법이라든지 약속법이라든지 뭐 양곡관리법이라든지 식품위생법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것들이 한 50여 개 정도가 되는데, 이러한 법률은 일단 대무역법에서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대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법을 적용을 해서 수출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러한 수출입의 그 대상이 시행령에 한 50여 개에 이르게 되는 그런 행정 관련 법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약사법, 마약법, 뭐 식품위생법 같은 거, 그런 것에 이것이 어떤 저촉을 받는단 말이죠. 저촉이나 제한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바로 행정 관련 법률은 대무역법보다 우선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 그렇죠? 대무역법에서는 뭐 어떤 물품을 수입해도 좋다, 뭐 이렇게 만약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 밑에 이렇게 행정 관련 법률에서는 그 물품을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라든지, 또는 그러한 물품을 수입이나 수출할 때는 어떤 요건을 충족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면 바로 그런 것은 우선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충돌을 했을 때, 대무역법에 이것에 대해서 특별법이 위치해 있게 된다. 그러면 그때 이제 대무역법이 우선 적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국제성과 대외성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대무역법은 그러한 법률적인 조항들이 바로 말 자체에서 나오듯이 외국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정해놓은 그런 법이기 때문에 바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외국에서 정한 국제조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많이 수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그 국제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국가 간의 그 물품 이동에 따른 그런 무역법을 관장하는 그러한 총체적인 그런 법률로서 WTO 규정을 비롯한 많은 그 국제협약의 그러한 조건들을 이제 수용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대무역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괄성 및 유임 입법성을 이렇게 줄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이제 국회 의결을 통과를 해야 되죠. 그런데 국회 의결을 통과한 이러한 그 대무역법만으로는 어떤 세부적인 그 하부 규칙까지를 전부 다 국회에서 그것을 일일이 전부 다 규정하고 적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각각의 그 행정부가 정하는 이러한 그 행정입법, 무슨 문화공부부라든지 뭐 교육부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그 환경부라든지 그러한 그 행정부가 있죠. 바로 그 행정부에다가 일정 부분을 위임하거나 이제 위탁해가지고 하부 규정을 이렇게 다루게 되죠. 그래서 이제 대무역법의 전체적인 조직 체계를 이렇게 보게 되면 대무역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대무역법 시행령이 있고, 대무역법 시행령, 그 다음에 또 대무역법 시행규칙이 있죠. 대무역법 시행규칙. 대무역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세요. 대통령령이고, 이것은 바로 산자부장이죠. 산자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대무역법은 크게 대무역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는데, 무역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산자부장으로 정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있는 하부 규칙들, 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 50여 개에 이르는 그 행정 관련 입법, 그런 것들 전부 다 산자부 장관의 하위 체계이기 때문에 산자부 장관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부 규칙들은 전부 다 그 관련 행정부의 뭐 환경부라든지 기타 이런 부서에 전부 다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위탁하는 그러한 법률의 형태로 이 대무역법을 규정하고 또 이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역 제한의 최소화. 그래서 우리나라 법이나 또는 그 해외 또는 국제 조약에 의해서 맺어진 그러한 국제 법률, 법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법규가 정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최소한으로 이 대무역법을 적용하고 포괄적으로 이제 운영하지는 마라. 그러니까 어떤 그 대무역법에 있는 그 법령을 확대 해석한다든지, 또 그래서 그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포괄적인 그런 카테고리에 집어넣어가지고 적용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적용될 사항은 이만한데 이것을 이 안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다루게 되면 굉장히 법에 저촉을 받는 범위가 넓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제조약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정한 그런 법규 그런 것들이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니까 이것은 결국은 무역을 진흥하는 그러한 취지에는 상당히 어긋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이것에 적용되는 법률이 있을 때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최소한으로 이 대무역법을 적용하라. 바로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무역업의 업종들 분류해서 대무역법에서 정하고 있는 무역업은 무역업이 있고, 무역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역 대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무역 대리업은 또 감류, 음료, 또 나중에 다루시게 되겠지만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무역업이라 하는 것은 뭐 제조를 하든 또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자기의 명의를 가지고 자기의 주체로서 수출입을 이행하는 자, 이거 바로 이제 무역업자가 되겠고, 무역업은 무역 대리업은 말 그대로 이제 대리업이죠. 중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포시트를 이제 발행하고 그런 업, 즉 중개 커미션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을 업으로 하는 데를 이제 무역 대리업자라고 하고, 그것은 다시 감리와 의리로 나누게 되는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무역업의 규정에 대해서 또 다 다루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의 미터기에 관한 관리, 그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50여 개에 이르는 그러한 그 행정 입법 관련 법률이 있는데, 그것을 통과를 해가지고 또 산자부에서 다루게 되면 그 하위 법령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시행령, 시행규칙, 또 세부규칙 해가지고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가지치기가 아주 어마어마한데, 그것이 또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 또는 어떤 법률의 적용으로 인해서 또 그것이 수시로 이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산자부에서 포괄적으로 전부 다 다루기에는 역부족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어느 일정 부분은 그런 전문 업체 또는 전문 기관에다가 그것을 위임해 두고 있죠. 바로 위임 위탁엔 그런 관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자, 품목별 거래 형태로 수출입 관리인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수출입 공고, 수출입 공고, 그 다음에 전략물자,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공고. 이렇게 세 개의 이제 공고로서 전체적인 그 무역을 관장하게 되는데, 수출입 별도 공고라는 게 있죠. 수출입 별도 공고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50개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행정입법, 다른 단체들이 관장하고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떤 제한사항이 있다든지 승인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별도로 모아서 공고를 하는 것이 수출입 별도 공고가 되는데, 이것은 2004년 1월 개정된 대무역부에서 이것은 수출입 공고로 이렇게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게 되죠. 수출입 공고, 수출입 별도 공고 이렇게 쓰는데, 정확한 명칭은 수출입 별도 공고라는 말은 사라지고 그것을 수출입 공고라는 말이 대체를 하였다. 이렇게 꼭 알아두시고, 대무역부에서의 공고는 바로 이 세 가지, 수출입 공고,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 통합 공고, 이 세 가지의 공고에 의해서 규정을 받고 제한을 받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품목별 거래 형태별 수출 관리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정부 조직법상 이 대무역법의 최고 관리 수장은 바로 산자부 장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산자부 장관의 그 하위 기관 이른바 국립기술표준원장, 그다음에 시도지사, 그리고 이제 수출지역 관리소장, 이런 부서들은 전부 다 이제 산자부의 하위 기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통제와 그리고 지시를 받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산자부의 하위 기관으로서 시를 제가 이제 말씀드린 시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서울특별시는 어떤가? 여기서 시도라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존재하고 있는 시와 도를 말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장도 대무역법에 있어서만큼은 바로 산자부의 하위 기관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법령을 적용할 때는 서울특별시장도 산자부 장관의 지휘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산자부의 하위 기관, 거기에다가 어떤 업무를 맡길 때 일정 부분을 떼어서 그쪽에서 업무를 처리하게끔 맡겼을 때 그것을 위임이라고 하죠. 위임. 그런데 산자부 장관과 동등한 서열에 있는 관련 그 행정 입법기관, 그런 것들은 위임이라고 하지 않고 위탁이라고 그러죠. 그때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것은 바로 이제 중앙행정기관,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부라든지 기타 다른 법무부라든지 이런 법률부서들,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 장관, 임업연구원장이 해당되게 되는데, 좀 적어드릴까요? 먼저 1번은 이제 중앙행정기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방부 장관.
다음에 세 번째는 임업연구원장, 그리고 네 번째는 관세청장, 다섯 번째 세관장, 여섯 번째는 한국무역협회, 이것이 이제 시험에 이제 나올 때는 다음정 산자부의 하위 기관이 아닌 것은 해서 시험에 또 출제될 그런 가능성도 있고 실제 또 출제된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한국 기계공업진흥회, 자, 이렇게 한 7개 기관 정도는 그 산자부의 바로 그 하위 기관이 아니고 동등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어떤 관련 법률에 대해서 적용을 받을 때는 바로 이것에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에 관련된 그런 대무역법의 그러한 조항들에 대해서는 업무를 바로 이쪽에 동등한 서열에 있을 때는 그때는 즉 하위 기관이 아닐 때는 여기는 업무를 일정 부분 맡긴다. 그때 여기는 이러한 기관들은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수탁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수탁이 아니고 위탁. 받는 사람은 수탁이지만 산자부에서는 바로 이러한 기관에다가 대무역법의 일정 조항을 위탁을 시키고, 그럼 이 부서들은 전부 다 산자부의 위탁을 받아서 받게 되니까 그때는 수탁이라는 말을 쓰게 되겠죠. 바로 이제 수탁 관리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바로 이러한 공고를 통해서 분야별로 별도의 법률을 운영하고 있다. 별도의 법률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것이 즉 다시 말해서 통합 관리하지는 않고 있다. 별도 관리이지 이것을 통합 관리를 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는 반드시 별도 관리다. 이것도 아주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대외무역법의 개요와 총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알아보았고, 그리고 또 부분별로 무역관리기관, 그리고 대외무역법의 적용 규칙 등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